모자를 써도 머리가 시리고 장갑을 껴도 손끝은 아린 그런 아침입니다. 추우니까 겨울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도 많이 시린 터라서 겨울 추위가 썩 반갑진 않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갔고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을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에 뿌옇던 미세먼지는 모두 밀려났습니다. 1시간쯤 뒤에 해 뜨면 제법 먼 거리까지 깨끗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 오늘, 뿌연 시야가 깨끗해진 건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추위와 함께 찾아온 선물 같은 하루가 또 열렸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자, 오늘 아침 6시를 기해서 제주도 산지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서 피해도 사전에 막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로 함께합니다. 도시 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텃밭 농사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로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같은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몸이 가늘고 긴 이것은 몸 전체에 특이한 무늬가 덮여 있고 머리와 입이 큰 생선입니다. 그래서 큰대, 입구자를 쓰는 대구목 대구과에 속하죠. 이것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마필기라는 책에는 명천에 사는 어부 중 성이 태씨인 사람이 물고기를 낚았는데 이름을 몰라서 지명인 명자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 이것으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함경도에서는 이것의 간으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밝게 해주는 물고기라는 의미로 이것이라 불렀다고도 하고요. 영양 부족으로 눈이 잘 안 보이던 함경도의 삼수갑산 농민들 사이에서 이것의 간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돌아서 이것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찬바람 불 때 맛있어지는 이것으로 뽀얀 탕을 끓여도 맛있고 얼큰한 찌개도 좋고 양념장을 살살살살 바른 구이도 좋고 뜨거운 찜기에 푹 넣어서 보드랍게 쪄서 먹어도 좋죠. 자, 한겨울에 맛있는 이 생선,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날짜인데요. 전북 임실 소재 유용 종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접수가 됐고 이 간이 검사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약 3만 6천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었고요. 이게 폐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 했고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에서 3일 정도 후에 나올 것이라고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밝혔는데, 중수부원에서는 즉시 이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그리고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차 그리고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미의 선산의 육개 농장, 그리고 경산의 토종닭 농장, 천안 같은 경우는 체험 농장에 있는 거위 등에서도 의심 사례가 지금 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북 임실의 농장은 종개 농장인데 더 우려가 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종개 농장에서 뭐 어디로 이제 얼마만큼 병아리가 나갔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곧바로 이제 도계장으로 출하하는 유경 농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육개 종개 농장이라는 게 다른 농장이 이제 병아리를 공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수평 전파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평 전파 여부에 대해서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발생 농장을 보면 벌써 10건이 훌쩍 넘어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확진된 건이 벌써 10건이 훨씬 넘었습니다. 11월 26일에 정읍소재 유경 오리농장에 이어서 이달 1일 상주 산란계, 그리고 4일은 영암 유경 오리, 6일은 여주 쪽의 산란계, 7일에는 엄성 메추리와 나주 유경 오리, 그리고 8일에는 여주 메추리 또 나주 유경 오리, 9일에는 장성 유경오리 농장, 그리고 11일에는 영암의 두 유경오리 농장, 그리고 12일에는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건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만 확진된 게 벌써 13건이나 되는데요. 네. 발생 지역을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경기도 일부 이런 지역하고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게 철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장과 외부와의 차단, 이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란 표현을 쓸 정도로 이상하다는 걸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좀 지적되던 것 중에 하나가 해수면 상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해수면이 매년 3mm 정도씩 높아졌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이거 IPC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 경로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RCPS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건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배출가스 저감 정도에 따른 미래 농도 변화 시나리오를 같이 이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걸 적용한 지역 해양 기후 수치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해양조사원이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전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3.12mm라면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계속 높아졌다는 게 좀 걱정이고, 해수면 상승이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좀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해양조사연구원에서는 198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게 총 30년이죠. 이 30년간의 해수면 상승 정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 발표 수치는 2.97mm였습니다. 네. 해수면 상승 속도가 말씀하신 대로 점차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역별로 이제 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보면 제일 높았던 곳이 제주 부근으로 연 평균 4.2mm였다고 하고요. 관측 지점별로 본다 그러면 울릉도가 연 5.84mm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간 사이에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매년 평균적으로 3.68mm로 높아지면서 이 과거 30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뭐 연안 지역이나 해발 고도 낮은 섬 같은 게 먼저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장기 전망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조사원에서는 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경로로 시나리오를 적용한 지역 전망조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앞으로 80년 후인 2100년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조사원은 이번 30년간의 해수면 상승 분석에 이어서 내달에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되고 시간이 또 허락된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우리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사랑하는 귀농인의 딸 코미디언은 남정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깊게 나누고자 마련한 시간, 슬기로운 농촌생활. 매주 토요일에 함께할 슬기로운 농촌생활에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있는 나의 농사 이야기, 농촌에서 자란 어린 시절 이야기, 도시농부로 살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럽게만 한 나의 텃밭, 우리 농수산물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 귀농귀촌 귀여를 꿈꾸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재미있는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제가 맛깔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을 사랑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에 소개됩니다. 슬기로운 농촌생활. 밭에서 뱀 잡은 사연 이런 거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슬기로운 농촌생활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글 올려주시고 채택되기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이 영하 10도래요. 수원도 많이 춥죠, 관장님? 네, 밖에 나오는데 아주 춥더라고요. 아이고. 옷 단단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시농부들은 바깥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텃밭 걱정을 진짜 먼저 하게 되는데 특별히 좀 돌봐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올겨울은 또 춥고 이렇게 눈도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보통 겨울철 기온을 3만 4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아주 이틀째로 아주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낮 기온까지 영하를 기록하게 되면 땅은 얼었다가 녹을 기회가 없어지고 점점 더 깊은 곳까지 얼어 들어가게 됩니다. 낮 동안 잠깐 영상을 기록해도 위에만 녹을 뿐 아래로 얼어 들어간 땅들은 녹지 않는데요. 3월이나 4월쯤 되어야 이게 완전히 땅속까지 얼었던 것들이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땅 속을 이제 먼저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3, 4월이 되려면 진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겨울을 나는 모든 식물들은 이런 추위에 얼지 않기 위해서 체액의 농도를 진하게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동면을 하게 됩니다. 예. 텃밭에 깔아놓은 볏짚이나 왕겨와 같은 보온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하시고요. 물통이나 관수시설은 깨지지 않도록 물을 다 빼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터와 같은 장비들도 이렇게 동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깨지지 않도록 보온을 하거나 물을 모두 뺀 상태로 잘 덮어주셔야겠습니다. 예, 식물들을 위해서는 보온재에 날아가지 않는지 잘 보시고
뭔가 물이 들어가 있는 건 이제 부피가 커져서 깨지니까 물 빼고 또 그것도 잘 덮어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올겨울 추위 대비 이렇게 해봤고요. 지난 시간 떠올려보면 이제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밭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남은 잎채소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질소 관련 비료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이다. 그동안은 버렸는데 진짜 앞으로는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실제로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 반응들이 정말 다양하고 그 반응 보는 것도 재밌으시겠어요. 네. 흔히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주로 버려지는 것들이니까요.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면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보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말 그대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곳이죠. 가장 좋은 곳은 동물의 사료로 자원화가 되고요. 그 다음은 퇴비로 자원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분쇄해서 액비 또는 이제 슬러지 처리용으로 지렁이의 먹이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자란 지렁이의 분변토 역시 이제 퇴비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자원화되는 이유는 환경 오염을 수 있는 이런 부패균을 대신해서 유익한 발효균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분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도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버리는 게 주로 반찬이니까 이게 간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음식물 쓰레기에는 그 소금,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온 단위로 이렇게 나트륨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수분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빼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트륨을 제거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쉽지 않아서 아무래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활용한다는 건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나트륨이 있는 상태로서는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소금이니까 아무래도 텃밭에 뿌리게 되면 작물들이 해를 입겠죠. 네. 이것도 또 계속 주다 보면 그 자리는 확실히 좀 안 좋아질 테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바로 발효가 일어나게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자원화하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좀 한편으로는 생각해 두시고 활용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방법을 3주째 배우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질소, 인산, 칼륨을 품은 양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 또 우리가 잘 생각 못했지만 필요한 원소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로 했죠? 네. 지난 시간에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양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작물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는 적게 필요하지만 작물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원소들을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잎, 줄기, 뿌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화학 시간이냐 다시 학생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진 만큼 물질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한 만큼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텃밭 농사 하시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 애정으로 또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사람에게는 뼈를 이루는 주요한 성분이죠. 식물에게도 세포막을 강하게 해서 병충해에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식물의 체내에
그리고 토양에 있는 유기산과 같은 산성 물질들을 중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흔히 이제 비료로는 석회 비료를 이제 칼슘 거름이라고 얘기하죠. 과일이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큼한 맛이 나는 것은 이런 칼슘이 부족해서 산미가 높아진 탓입니다. 네. 그리고 엽채류에 칼슘이 부족할 때는 생장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어린 잎의 끝이 이렇게 갈색으로 말라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배추 심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칼슘이 성장과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예. 자연히 칼슘이 부족하면 성장이 늦어지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부족하면 성장도 늦어지고 반대로 또 너무 많이 공급하면 땅이 너무 딱딱해지고 칼륨과 같은 다른 양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양분과의 균형도 잘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칼슘 하면 어려서부터 들어서 그런지 저는 멸치가 먼저 떠오르는데 칼슘을 적당히 포함한 퇴비,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칼슘은 계란 껍데기에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를 곱게 빻아서 바로 뿌리거나 아니면 물에 용해시켜서 뿌려줄 수 있습니다. 혹여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계란을 삶아서 요리로 활용할 때도 이게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나 식초를 넣으시는데 그렇죠. 또 넣지 말고 삶으시면 그 끓은 물 그것을 식혀서 모아뒀다가 칼슘 액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물을 그대로 모아서 식혀서 액비처럼 쓰면 되겠네요. 네. 예. 칼슘은 달걀 삶기만 하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그걸 이렇게 물을 뿌려도 되고 빻아서 위에 끼얹어 주는 것도 작물에 칼슘을 공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칼슘 다음으로 알아볼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초록색 잎의 엽록소를 구성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뼈를 형성하고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을 하죠. 식물에서도 엽록소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의 대사작용에서 효소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토비료라고 하는 것이 마그네슘 거름입니다. 네. 작물의 잎에서 엽록소를 이루는 만큼 부족하게 되면 잎이 연맥만 남기고 누렇게 또는 하얗게 변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낙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함유되고 있는 재료는 바나나 껍질입니다. 그리고 흔히 근육 이완을 시키는 입욕제, 목욕물에 넣는 입욕제로 사용하는 앱솜솔트라고 하는 것도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식물 대사작용에서 효소를 활성화해준다 이런 건데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에 소금 걱정하는 것처럼 이 바나나 껍질 수입이니까 농약이 묻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잔류농약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은 소주하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1대1로 이렇게 섞은 물에다가 15분 정도 담궈뒀다가 물로 다시 이렇게 세척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껍질 안쪽만 이렇게 그 수저로 긁어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있으시면 소주, 베이킹소다, 식초 1대1대1해서 15분 정도 담가두시고 급하면 안쪽을 긁어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다음 성분은 또 어떤 겁니까? 질소고름을 설명하면서 세포를 이루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잠깐 언급했던 것이 황인데요. 네네. 마늘 특유의 독특한 향과 매콤한 맛을 내는 작물들은 황이 중요한 성분입니다. 거름으로는 흔히 이제 황산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황거름이고요. 마늘, 양파와 같은 백합과 작물에 꼭 필요하고 네. 또 생장 조절에도 관여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황이 부족하면 질소가 부족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죠. 오래된 잎이 이렇게 누렇게 뜨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게 너무 과하면 이게 황산이잖아요.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네. 이미 힌트 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마늘이나 파, 양파 껍질 등의 이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모아서 따로 이렇게 육수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액비를 만드셔도 됩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들어봤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성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성분별로 설명하자니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붕소, 망간, 철, 아연, 구리, 그리고 몰리브덴, 염소, 규산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미량 원소들은 작물별로 많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전혀 필요 없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미량 원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텃밭 농사를 할 때 소금을 뿌릴 수는 없고 바닷물을 한 30배 정도 희석해서 뿌려주기도 합니다. 네.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작물들이 뿌리나 잎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원화되고 있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생활 속에서 이렇게 퇴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텃밭 농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생활이 다 텃밭 농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질문 몇 가지 보고 가죠. 관장님, 9651님께서 당근을 모종으로 옮겨 심어서 퇴비와 복합 비료를 충분하게 주고 관리했는데 네. 수확을 해봤더니 뿌리가 인삼처럼 복잡한 모양들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당근이나 무나 이런 뿌리 작물들은 처음에 나온 어린 줄기가 비대해져서 이렇게 뿌리 작물이 되는데요. 네. 이걸 만약 모종으로 심다 보면 어린 모에서 그 처음에 자랐던 뿌리가 끊어지거나 이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특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인삼과 같은 그 뿌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뿌리 작물들은 모종으로 심지 않고 씨앗으로 직접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8377님께서는 고추는 연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가장 경제작물로 유명한 게 이제 고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밭은 적고 그래서 고추는 꼭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고추도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심게 되면 연작 피해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자리에 옮겨 심거나 아니면 토양 소독을 잘 해서 거름을 충분히 넣은 다음에 다시 심는 방식을 이렇게 돌려짓기를 좀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토종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입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춥고요. 강원도 철원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광주, 대구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는데요.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것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오늘 옷장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따뜻한 걸로 챙겨 입고 모자나 장갑, 목도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엔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산지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남 장성, 무안, 함평, 또 전북 고창, 부안, 군산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5에서 30cm가량 눈이 쌓일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718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682명이고요. 서울에서 217명, 경기도에서 220명, 인천 36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473명입니다. 충남 당진의 나음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51명이나 나왔고요. 경남에서 26명, 광주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43,484명이고요. 7명의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도 587명이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가 주말보다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가 950명에서 1,200명까지 갈 수 있다라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임시검사소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거나 무증상자의 검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검사소에서만 역학관계와 증상이 없는 시민 700여 명이 모여서 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동안 확진자는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은 백신 배송 작전에 초고속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송전을 벌였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이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서 접종을 위한 행정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접종이 시작된 백신은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백신입니다. 백신은 우선 의료진에게 접종이 되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취약계층을 1차 접종 대상으로 합니다. 모더나의 백신도 이번 주 내에 승인이 예정돼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 3월이면 미국 인구의 30%에 달하는 1억여 명이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연일 최다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독일은 슈퍼마켓, 약국, 은행 등 필수 업종을 뺀 전국 모든 상점의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도 원칙적으로 모두 폐쇄가 됩니다. 3,000명이 넘는 최다 확진자가 나온 일본 역시 그동안 경제를 살리겠다라면서 펼쳐왔던 이 소비 촉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트 트래블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절감 대책을 주문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이 정부의 영업 제한 지침으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겪는 자영업자의 이중고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세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확산을 권장해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사전 조율해서 발언을 하고 또 법안을 제출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속개가 됩니다. 징계위는 우선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에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과 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되도록 오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 다만 변수는 증인 신문입니다. 지난 10일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이 모두 8명이나 돼서 이들에 대한 신문이 길어질 경우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현재 구성된 증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이 각각 4명씩 포함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징계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일부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징계위 속개를 하루 앞둔 어제도 윤석열 총장 측과 징계위는 절차 문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이 추미애 장관이 빠진 자리 등에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예비위원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회를 구성해달라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 측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 심의에 빠졌을 뿐이지 징계위원 자격은 유지된다라면서 의결 정족수인 4명 이상만 되면 예비위원 없이도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국회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네, 그제부터 여야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이어져서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성명을 내서 잔인한 공산 독재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또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통일부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추운 겨울 어제 안타까운 메모에 적힌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달 전에 사망한 어머니 또 거리에서 지내게 된 30대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네, 이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러 달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시신은 동작구 이수역에서 노숙을 하던 30대 아들이 사회복지사에게 쪽지를 건네서 알려지게 됐고 수습하게 됐는데 네. 그 사연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모자는 설해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빈곤과 소외에 노출돼 있었는데 사망한 모친이 지난해 62일간 이 동네 모기 방역 활동을 하면서 벌었던 124만 원이 이들 모자의 마지막 소득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2018년 10월부터 매달 25만 원가량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가 이 뇌출혈 수술 기록이 있는 모친이 지난 5월쯤 갑자기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하는데 2008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이 장기 체납자가 됐고 이 병원을 쉽게 찾을 형편도 안 됐습니다. 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고인의 사망 후 한동안 고인의 옆을 지켰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 집안에서 공책에 이 도와주세요라는 글만 썼는데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전기마저 끊기면서 노숙을 했는데요. 지난달 6월, 9월 중에 복지사와 만났고 이 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고인의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다. 현재 고인은 화장을 했고 장지를 물색 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자녀분이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어서요. 이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혐의는 벗을 가능성이 큰데 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일단 서초구는 이 자제분을 이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해서 6개월간 매달 생계비 4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새 차에서 밤을 보내는 차박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좀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네, 이 거리두기로 만남이 어려워지자 이 차박이 유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겨울철에 이렇게 캠핑을 하다가 난방 장비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이 전남 보흥에서 차박을 하던 50대가 숨졌는데요.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50대 4명은 캠핑용으로 개조한 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시동을 끄고 경유를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를 켰는데 배관이 잘못돼서 가스가 버스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 숨진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겨울철이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계곡에서도 20대 남녀가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자다가 옆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야영장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그 화재가 또 50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네. 이 전문가들은 연료를 태우는 난방은 피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쓰는 게 좋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